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고, 굉장히 심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 없었다.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왜 떨어졌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금리가 뭐 급등을 해서 어쩌고저쩌고, 금리 이야기는 뭐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거 거의 사고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시장을 밀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럴 것 같으면 뭐 어제 반등은 나오지도 않았어야지. 어제 반등 나오지 않았어야지. 그렇게 이제 또 오늘 또 시장 또 떨어지니까 또 인플레이션은 정점은 아니다 마다 막 또 그 이야기 또 나오죠. 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거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봅니다.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보는 어제 뭐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그냥 부활절 연휴 전에 그냥 파는 거예요. 부활절 연휴 전에 파는 거예요. 연휴를 앞두고 만약에 시장이 좋으면 오히려 샀을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이 어쨌든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팔았다라고 보면 되고, 특히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뭐 웨스파곤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그냥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을 그냥 던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를 따고 보면 되고, 특히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IT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들이 뭐 일단 넷플릭스가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이제 스타트를 끊는데, 그것들 이제 그쪽에 대한,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재채기가 나가지고. 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지금 우려감은 있으니까. 근데 물론 저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게 만약에 시장이 그냥 실적 시즌을 앞두고 올랐으면, 아예 올라버렸으면, 이렇게 올랐으면 좀 껄쩍지근할 수도 있었는데, 내렸잖아요. 내렸기 때문에, 이게 실적이 잘 안 나올 거라는 우려감에 나온 거니까, 하락을 한 거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실적이 좀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을 하던가, 시장의 전망에,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잘 나오면 시장이 튈 만한 요인은 더 많아요. 특히 이런 것들도 보세요. 지금 시장은 저가 매수세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저가 매수세도. 왜냐하면 이날도 사실 특별한 이슈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빵 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CPI가 40년대 최고치 찍었지만 그 안에서 이거 정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딱 드니까 저가 매수 확 들어오면서 확 띄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저가 매수세가 분명히 굉장히 많아요. 다만 그 저가 매수세를 시장에 유인시킬 수 있는 메리트가 아직 없는 거지. 근데 그게 저는 실적 시즌에서 발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부정적인 실적 전망치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안 좋게 나와. 그러면 이제 다시 이거 보겠죠. 그러면 다시 이거 보겠지.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반대로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면 그러면 다시 이걸 볼 것 같습니다. 물론 14,500을 돌파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걸 돌파하는 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실적만 어느 정도 받쳐주면 박스권을 좁힐 수는 있다. 아직까지 저는 이게 완벽하게 깨졌다고는 안 보거든요. 일단 여기서 공방전이라고 봐요. 13,500. 여기서 공방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실적 시즌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 실적 시즌에 돌입했는데 이걸 지지 못해. 그러면 이제 이거 다시 보는 거죠. 12,500 보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500을 깰 것 같지는 않다. 왜냐면 12,500을 깨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크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번에 마스터카드에서도 뭐 발표한 걸 보면 그 온라인 소비는 줄었는데 오프라인 소비가 늘었던 거예요. 근데 카드는 사실상 특히 미국은 카드는 온라인보다 여전히 오프라인을 많이 쓰는데 오프라인 쪽에 이게 많이 늘었다라는 건 그만큼 소비가 다시 살아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의 마무리 단계라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소비와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그러니까 견조하고, 그 다음에 뭐 고용지표 여전히 견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은 아직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걸 깨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확신이 좀 많이 서야 되는 부분이고, 그럴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럼 결국에는 이번 실적 시즌에서 실적이 만약에 괜찮게 나오면 다시 14,500을 보는 거고, 만약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면 12,500을 다시 볼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럼 박스권이 이렇게 좀 넓어지죠, 박스가. 이거 사실 별로 안 좋습니다. 이야기 됐죠. 왜? 변동성이 커지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실적만 잘 마무리되면 박스는 딱 줄 거예요. 요렇게 좁게 요 안에서 마무리가 될 거다. 그러면 조금 더 투자하기는 좀 쉬워질 겁니다. 그렇게 옆으로 기다가 결국은 언제? 6월 FMC 회의 끝나고 7월 달 되면 그때부터는 완만하게 상승한다. 그렇게 상승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상향 쪽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네,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4월 달에 시장이 만약에 14,500까지 가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저는 줄일 거예요. 5월 정도에서는 또. 왜냐하면 올해 FMC 회의에 대한 불확실성은 만약에 여기서 가격이 조정을 주면 그게 가격에 반영이 된 거라 보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조정 안 주고 그냥 실적 보고 올라가 버리면, 그럼 5월 FMC 회의에 대한 뭐 우려감이라든지, 특히 이제 5월은 뭐 별로 그게 없는데 6월 FMC 회의에 대한 또 우려감도 있거든요. 왜냐? 5월은 사실상 금리 인상만 하는 거고 6월은 점도표를 찍잖아요. 6월은 물론 뭐 5월에 QT 뭐 시작을 하는데, 근데 뭐 QT 시작은 뭐 이미 뭐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특히 어쨌든 6월 FMC 회의는 또 다시 점도표가 찍히기 때문에 6월 FMC 회의 우려감이 커요. 그러면 5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5월부터 해서 6월까지 좀 시장이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그 하방 쪽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다만 지수가 안 오르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우려감이 선반영된 거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면 그게 선반영된 거 아니기 때문에 빼야 돼요. 근데 만약에 4월 달도 그냥 제 예상과 다르게 지지부진 해버린다. 그러면 뺄 필요는 없어요. 왜? 그게 어차피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격이 반영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일단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시장 한번 보죠. 그렇게 해서 일단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그렇고, 그 다음에 해외 선물 이야기 좀 드릴게요. 조금 변동성이 있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유로화는 어제 굉장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급락하다가 다시 아래 꼬리를 달았는데, 일단 지금 유로화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공격적인 이 스탠스를, 매파적인 스탠스를 지금 취했어요. QT도 빨리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QT도 빨리 하고, 그 다음에 그 금리 인상도 시장 예상보다는 좀 빨리 땡길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유로화의 상승 요인이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전히 지금 유로화 이 자체가, 이 구역대가 팬데믹 수준이고, 물론 독일의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된 거라고 보지만 결국에는 코로나가 최정점일 때보다는 그래도 지금 유로존 리스크,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그 경기 침체가 덜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정도의 수준은 제가 보기에는 좀 그거지 않을까. 물론 달러와 강세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달러가 아무래도 계속 지금 이제 긴축 스탠스를 좀 밟으면서 달러 강세 요인이 좀 긴데다 보니까 유로화가 좀 반등이 좀 어렵긴 한데,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마무리되는 시점, 그 다음에 이제 이 ECB,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연준이 50bp 인상을 일단은 5월달에 시키고 나면 그것도 제로의 소진이거든요. 제로의 노출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유로화는 좀 반등 나올 거라 보기 때문에 일단은 유로화 포지션은 들고 갑니다. 다만 혹시라도 본인들이 유로화 포지션이 지금 너무 많으면 그러면 좀 줄여 놓으셔야 돼요. 캐시콜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걸 좀 줄여 놓으시고, 유로화 비중이 그냥 마이크로로 한 3, 4계약 정도 있다 하면 버틸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들고 갑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미국채 10년물은 일단은 지금은 들고 가야 돼요. 추가 매수 타이밍은 조금 애매해요. 저는 제가 요거를 봤는데 요 정도까지 미국채 10년물이고, 아이고, 뭐야 이거. 잠시만요. 자,
유로 달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요 라인 정도까지는 좀 봤거든요. 요까지는 좀 올라오면 그때 한번 매도를 한번 해보자. 한 계약 더 늘려보자. 계약수 없으신 분들. 근데 안 찍고 내려와가지고 조금 애매해가지고 일단은 좀 지켜볼게요. 있는 물량만 들고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어쨌든 지금 또 금리 인상 이슈가 또 나오기 때문에 예. 일단 들고 가는 게 맞다고 보고 나중에 혹시라도 스퀘어 상태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유로화는 손절 유로 달러는 익절해서 이렇게 수익 실현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는데 아직 지금은 좀 더 지켜볼게요. 아시겠죠?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금리는 요 안에서 와리가리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일단 좀 지켜볼게요. 자,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이 다시 오릅니다. 유가가. 이게 왜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왜 오르는지. 셰일 오일도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전략 비축유도 방출되고 있고.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리스크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가 증산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다만 저는 이게 상승 추세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예. 왜냐면 또 상해 봉쇄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도 내우래가 물론 근데 그런 수 있어요. 상해 이제 봉쇄 풀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유가 소비가 늘어난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더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110불이 오면 그때 다시 우리 한번 복수열전 해보죠. 다시 한번 매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관망하고 아시겠죠? 네. 어쨌든 시장은 지금은 좀 지리지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지리지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추세적인 하락을 우려할 구간은 또 아니고 다음 주에 이제 실적 시즌이 있으니까 뚜껑 한번 열어보죠. 엄청 시장은 좀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가격이 조정됐고 그러다 보니까 연휴를 앞두고 매도 물량을 낸 것 같아요. 일단 지켜봐야죠. 예.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십시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 뉴욕 증시 대비해서는 좀 선방하지 않을까요? 왜? 어제 우리는 또 잘 안 갔잖아. 뉴욕 증시 대비해서. 그러면 이제 좀 덜 떨어지는 거 덜 떨어져야지. 일단 보죠. 아침에는 일단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예, 아침장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단 좀 지켜봐야죠. 일단 어쨌든 뉴욕 증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다 빠져서 일단 시작을 할 거예요. 특히 반도체는 더더욱. 예. 일단 거의 대부분 업종이 일단은 스타트 하락을 해서 시작을 하네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다가 이제 국내 주식 중에서 조일 알루미늄을 보는데 이거 괜찮던데요. 이거 분석을 해보는데 조일 알루미늄. 이게 이제 알루미늄 가격 상승, 이 급등했던 건 알루미늄 가격 상승 이거 엮이면서 급등하긴 했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이 가격도 싸요. 밸류도 싸고 특히 얘가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2차 전지가 원래는 우리나라 주도로 가서 그러니까 파우치형이 주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테슬라가 이 원통형을 만들면서 460 맞죠? 아니다 460 아니다 뭐지? 뭐야 그 구경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나는데 한 개 있는데 4580 4580이죠. 4580 하여튼 그래서 새로운 그 원통 그걸 만들면서 지금 약간 글로벌 트렌드가 원통형으로 좀 가요. 그러니까 파우치가 충격에 약하다라는 쪽이 인식이 좀 되면서 이게 약간 원통형 쪽이 지금 약간 대세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 SDI도 그렇고 그 다음에 LG 화학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SK
그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 원통형 쪽이 좀 투자를 하거든요. 특히 삼성 SDI가 좀 진심이죠. 얘들은 어차피 파우치를 별로 생각은 안 했으니까 각형이랑 원통만 계속 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게 나오면서 알루미늄 수요가 많이 늘을 수 있는데 그 캔에 그러니까 그 캔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캔 수요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삼성 SDI 이렇게 나오는 건 대체적으로 그거를 찍는 게 신흥 SEC잖아요. 그거 이렇게 찍어서 납품하는 애가 이거 캔을 납품하는 이거 신흥 SEC. 얘가 그거고 그 다음에 요 신흥 SEC에 그 캔을 밀링해서 제작하는 업체가 제작해서 공급해주는 업체가 얘예요. TCC 스틸. 이거 우리도 공략을 했었죠. 근데 수익 조금 살짝 보고 나가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예. 물론 근데 이거 말고 딴 것도 사서 우리는 또 2차 전지로 많이 갔으니까 뭐 그렇게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납품해준 애가 TCC 스틸이고 그러니까 얘들이 그 캔 만드는 그 알루미늄 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에 또 주 원료가 되는 알루미늄을 또 이제 원료를 공급하는 애가 조일 알루미늄이에요. 조일 알루미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2차 전지 그 캔, 원통형 캔에 들어가는 알루미늄을 납품하는 업체가 조일 알루미늄이고 사마 알루미늄은 사마도 우리 공략을 했었죠. 그래서 수익 살짝 보고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사마 알루미늄은 그거죠. 알박을 생산하는 알박의 원료를 주는 거죠. 알루미늄 그 양극재 그 전지막을 하는 그거를 하는 거기에 재료를 납품하는 게 사마 알루미늄이고 조일 알루미늄은 좀 달라요. 조일 알루미늄은 그쪽이 아니라 뭐다? 그 캔의 원료를 납품해 주는 업체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TCC 스틸보다 조일 알루미늄이 더 나을 것 같긴 하거든요. 더 나을 것 같긴 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좀 관심 있게 좀 봅니다. 그 가격도 싸. 딴 것들 대비해서 싸요. 가격이 밸류가. 사마 알루미늄보다도 싸. TCC 스틸이 근데 절대적으로 저평가긴 하구나. 아직까지 많이 올랐는데도. 그래서 요거 좀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보고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고려아연. 근데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이거 머정정하잖아요. 5% 했으니까. 나머지 5%는 좀 그래도 좀 떨어져더라도 한 21선까지 좀 떨어지는 나름 의미가 있게 떨어지면 그때 들어갈게요. 일단은 좀 남겨둘게요. 아니면 뭐 단타로 그냥 남아있는 5%는 그냥 그거 살까요? 조일 알루미늄 할까? 지금 고민이긴 하네. 말 나왔는데 이게 또 이거 에너지 응집하는데 이게 또 튀어버리면 이거 또 아까울 수도 있잖아. 우리 기다려줄지 안 줄지도 모르겠네. 일단 좀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 없으시면 저는 9시 40분에 마이크 열겠습니다. 468 맞죠? 4680 맞죠? 4680.